마음을 단단히 회복시키는 취미, 드로잉의 힘.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가장 절실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바로 마음의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정신적 고통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의 성과 압박, 인간관계의 복잡함, 경제적 불안,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삶의 무게감까지.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만성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뇌는 원시시대부터 진화해온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현대의 복잡한 자극들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의 뇌는 하루에 평균 35GB의 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19세기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접했던 정보량과 맞먹는 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와 자극들을 우리는 대부분 머리로만 처리하려고 합니다. 감정은 억누르고 직감은 무시하며 오직 논리와 이성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하지만 인간의 정신적 건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드로잉, 즉 그림 그리기라는 행위는 이런 현대적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깊이 있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놀라운 치유력을 가진 이 활동을 통해 우리는 잃어버린 감각의 세계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1장 디지털 시대의 감각 마비 현상,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손끝 하나로 세계 어디든 연결되고 원하는 정보를 즉시 얻을 수 있으며 과거 왕족들도 누리지 못했던 편의를 일상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불안하고 공허할까요? 답은 감각의 마비에 있습니다. 뇌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그의 저서에서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감정과 직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런 원초적 감각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평균적인 현대인은 하루에 스마트폰을 150번 이상 확인합니다. 이는 6분마다 한 번씩 화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행동 패턴은 우리의 집중력을 파편화시키고 깊이 있는 사고를 방해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실제 세계의 질감, 냄새, 소리에 대한 민감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각 처리 장애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 용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ADHD 환자들에게 사용되던 것이었는데 최근에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증상들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촉감에 대한 둔화, 미각의 단순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내적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능력의 저하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우리 사회는 이런 감각 마비 현상을 오히려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고 멀티태스킹을 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죠. 하지만 이는 마치 생명인 사람에게 색깔을 구별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류학자 데이비드 르브르통은 현대사회를 감각의 빈곤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얻지만 정작 그 정보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느낌으로 변환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진정한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드로잉은 바로 이런 감각 마비 상태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종이 위에 선을 긋는 순간 우리는 다시 손끝의 감각을 깨우게 됩니다. 연필이 종이에 닿는 미세한 마찰감, 선의 굵기와 진함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 감정이 형태로 변화하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2장 마음의 회복을 위한 드로잉의 과학적 근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드로잉이 마음의 회복에 그토록 효과적인지 그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뇌과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연구에 따르면 그림을 그릴 때 우리 뇌에서는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전두엽의 실행 기능 영역, 두정엽의 공간 인식 영역, 그리고 측두엽의 기억 저장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변화입니다. 이는 우리가 특별히 집중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으로 주로 과거 회상이나 미래 걱정 등의 잡념을 처리합니다. 드로잉을 할 때는 이 영역의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현재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게 됩니다. 이는 명상 상태와 매우 유사한 뇌파 패턴을 보여줍니다. 신경 전달 물질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도파민은 성취감과 동기부여를, 세로토닌은 안정감과 행복감을, 엔도르핀은 자연스러운 진통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마치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천연 항구울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45분간의 자유로운 드로잉 활동 후 타액 내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75%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웬만한 스트레스 완화 약물보다도 효과적인 수준입니다.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플로우 상태의 경험이 핵심입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정의한 플로우 상태는 완전한 몰입감, 시간 감각의 왜곡, 자의식의 소멸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드로잉은 이런 플로우 상태를 유도하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활동 중 하나입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양측성 뇌 자극 효과입니다. 드로잉은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좌뇌와 창의적 사고를 담당하는 우뇌를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뇌의 전체적인 통합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함께 기를 수 있게 해줍니다.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칼 융은 자신의 말년의 만다라 그리기를 통해 내적 치유를 경험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무의식의 내용들이 시각적 상징을 통해 의식으로 떠오르면서 정신적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대 예술치료학에서도 이런 융의 통찰이 여전히 중요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3장 창조적 표현이 뇌에 미치는 영향. 인간의 뇌는 평생에 걸쳐 변화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드로잉은 이런 뇌의 변화 능력을 극대화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런던 대학의 연구팀이 실시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성인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8주간 드로잉 수업을, 다른 그룹은 같은 시간 동안 인지 훈련 게임을 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드로잉 그룹에서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 피질과 그리고 언어 처리를 담당하는 측두엽 영역의 회백질 밀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마치 근육 운동이 근육량을 늘리는 것처럼 드로잉이
뇌의 물리적 구조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기억력과 관련된 해마 영역의 변화는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알츠하이머나 치매 예방에도 드로잉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적 표현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유연성의 향상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지적 유연성이란 상황에 따라 사고방식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 우리는 끊임없이 다양한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시도하며 예상과 다른 결과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뇌의 유연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됩니다. 신경과학자 에릭 캔델이 발견한 장기 강화 현상도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복적인 시각적 창조 활동은 뉴런 간의 연결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신경 회로를 형성합니다. 이는 단순히 그림 실력 향상을 넘어서 전반적인 학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의 증진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교육 시스템은 이런 과학적 사실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시험 위주의 교육, 정답만을 요구하는 문화, 예술 과목의 홀대 등은 모두 인간 뇌의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에 역행하는 것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뇌과학이 발달할수록 예술의 중요성을 더욱 명확히 깨닫고 있는데 정작 사회 시스템은 여전히 19세기 공장식 교육에 머물러 있습니다. 드로잉이 언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도 흥미롭습니다. 시각적 표현과 언어적 표현은 뇌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시각적 정보를 언어로 번역하고 다시 그것을 시각적 형태로 구현하는 복잡한 인지 과정을 거칩니다. 이는 메타인지 능력, 즉 자신의 사고 과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MIT의 연구진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크로스모달 가소성입니다. 이는 한 감각 영역의 자극이 다른 감각 영역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시각적 창조 활동인 드로잉이 청각적 민감성, 촉각적 민감성, 심지어 감정인식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로잉은 인지 부하 이론의 관점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우리 뇌는 복잡한 정보를 처리할 때 쉽게 과부에 걸리는데 드로잉은 이런 정보들을 시각적 형태로 단순화하고 조직화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이는 학습 효율성 증대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4장 일상의 스트레스와 드로잉을 통한 해결책. 현대인의 일상을 지배하는 스트레스는 단순히 심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생리학적 시스템 전체를 교란시키는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스트레스를 21세기 흑사병이라고 명명했을 정도로 그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스트레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끊임없는 마감 압박, 상사와의 갈등, 동료들과의 경쟁, 승진에 대한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뇌의 편도체는 지속적으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전전두피질의 이성적 판단 능력은 마비됩니다. 결과적으로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부정적 사고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드로잉은 이런 스트레스 악순환을 끊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드로잉은 현재 순간 집중을 유도합니다. 종이 위에 선을 그을 때 우리의 주의는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으로 모아집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감각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드로잉은 감정의 외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복잡한 감정들이 선과 형태로 표현되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는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승화 과정과 유사합니다. 원초적인 충동이나 부정적 감정이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형태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한 IT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번아웃 증후군이 심각한 문제가 되자 점심시간에 15분간의 자유 드로잉 시간을 도입했습니다. 6개월 후 조사 결과 참여 직원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평균 40% 감소했고 업무 만족도는 25%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팀워크 점수도 함께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경직성도 드로잉을 통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는 터널 비전에 빠져서 다양한 해결책을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는 하나의 대상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런 경험이 축적되면서 일상에서도 문제를 다각도로 바라보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드로잉은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종이 위에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는 경험은 나도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줍니다. 이런 성취감은 일상의 다른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적 차원에서도 드로잉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손목과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춥니다. 또한 깊고 규칙적인 호흡을 유도하여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제5장 드로잉 실천법과 구체적 가이드. 이제 이론적 배경을 충분히 살펴봤으니 실제로 드로잉을 시작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로잉에 관심은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합니다. 이 장에서는 그런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구 선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드로잉의 아름다운 점 중 하나는 복잡하고 비싼 도구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종이와 연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지속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도구 선택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종이 선택에 있어서는 우 크기의 무지 노트를 추천합니다. A사는 너무 크고 부담스럽고 A6는 너무 작아서 자유로운 표현에 제약이 있습니다. A5는 휴대하기도 편하고 한 페이지를 채우는 부담감도 적절합니다. 종이 질감은 너무 매끄럽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약간의 거칠음이 있어야 연필의 흔적이 더 잘 드러나고 그 자체로도 촉각적 만족감을 줍니다. 연필의 경우 EB 정도의 농도가 적당합니다. HB는 너무 연하고 4B 이상은 너무 진해서 초보자가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EB는 부드러운 선도, 진한 음영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농도입니다. 샤프 펜슬보다는 일반 연필을 추천하는데 연필을 깎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의식이 되어 마음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선 그리기의 명상. 가장 먼저 할 일은 의미 있는 선을 찾는 것입니다. 종이 위에 아무런 목적 없이 선을 그어보세요. 직선, 곡선, 나선형, 지그재그. 다양한 형태의 선들을 그으면서 손목과 손가락의 감각을 깨워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연필이 종이에 닿는 순간의 감촉, 선이 만들어지는 소리,
그리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2단계. 감정 표현하기. 이제 선에 감정을 담아보세요. 오늘의 기분을 선 하나로 표현한다면? 이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기쁜 날에는 어떤 선이, 슬픈 날에는 어떤 선이 나오는지 관찰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잘 그리기가 아니라 솔직하게 표현하기입니다. 그리고 3단계. 관찰 드로잉. 주변의 간단한 사물들을 그려보세요. 컵, 사과, 책, 나뭇잎 등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이때의 목표는 사진처럼 정확하게 그리기가 아니라 자세히 관찰하기입니다. 형태의 특징, 빛과 그림자의 관계, 질감의 차이 등을 연필 끝으로 탐구해 보세요.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 많은 드로잉 교육은 스킬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근법, 해부학, 명암법 등의 기법들을 마치 수학 공식처럼 가르치죠. 물론 이런 기법들도 중요하지만 정작 드로잉의 핵심인 보는 눈과 느긋한 마음을 기르는 것은 소홀히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화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치유입니다. 제6장. 예술치료학의 관점에서 본 드로잉의 치유 메커니즘. 예술치료학은 20세기 중반에 정립된 학문 분야로 창조적 표현을 통한 심리적 치유를 연구합니다. 이 분야의 선구자인 에디스 크레모어와 마가릿 나움버그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드로잉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강력한 치유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술치료의 핵심 이론 중 하나는 상징화 과정입니다. 인간의 무의식에는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과 경험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시각적 상징을 통해 의식 영역으로 떠오르면서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성적인 불안감을 겪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뒤틀린 나무나 폭풍우 치는 바다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통해 자신의 내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것이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드로잉은 방어기제의 우회로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언어적 상담에서는 의식적인 방어기제들이 작동하여 진정한 감정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는 이런 방어기제들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면서 보다 솔직한 자기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인지행동치료 관점에서는 드로잉의 인지 재구성 효과에 주목합니다. 부정적 사고 패턴에 갇힌 사람들이 그림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실패자다라는 자동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성취 경험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보다 균형 잡힌 자기 인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적 관점에서는 뇌의 통합 과정이 중요합니다. 트라우마나 스트레스 경험은 뇌의 여러 영역을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언어를 담당하는 브로카 영역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면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드로잉은 이런 분리된 뇌 영역들을 다시 연결하는 신경적 다리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심리치료 시장에서는 드로잉을 포함한 예술치료가 때로 과도하게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30분 만에 트라우마 해결, 원데이 클래스로 우울증 극복 같은 자극적인 광고들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그렇게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드로잉의 치유 효과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상 연구 사례들을 살펴보면 드로잉의 효과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PTSD 환자들에게 12주간의 드로잉 치료를 실시한 결과 증상 심각도가 평균 60% 감소했습니다.
특히 악몽, 침입적 사고, 과각성 등의 핵심 증상들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8주간의 자유 드로잉 활동 후 참가자들의 세로토닌 수치가 평균 40% 증가했고 우울증 척도 점수는 45% 감소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항구울제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드로잉의 치유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현된 인지 개념도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몸의 감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론입니다.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단순히 시각적 표현이 아니라 온몸의 감각과 기억을 활성화시키는 복합적 과정입니다. 또한 리듬과 반복의 치유 효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드로잉에서 나타나는 규칙적인 선의 반복, 음영의 그라데이션, 패턴의 변주 등은 우리 뇌에 안정감을 주는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마치 음악의 비트나 시의 운율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집단 드로잉 활동의 경우에는 사회적 연결감, 형성이라는 추가적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고립감에서 벗어나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경험합니다. 이는 특히 사회적 불안이나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제7장 현대사회의 모순과 개인적 창조의 저항.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역설과 모순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정신적 빈곤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연결성은 극대화되었지만 고립감은 증가하고 정보는 넘쳐나지만 지혜는 부족하며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의미는 실종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맥락에서 드로잉이라는 행위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하나의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생산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굳이 쓸모없는 그림을 그리는 것.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세상에서 손으로 직접 선을 긋는 것. 즉석에서 결과를 요구하는 문화에서 천천히 과정을 음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현대사회의 주류 가치에 대한 조용한 반박입니다. 사회학자 하트무트 로자는 현대사회의 핵심 문제를 가속화로 진단했습니다. 기술적 가속화, 사회적 변화의 가속화, 생활 리듬의 가속화가 서로 맞물리면서 현대인들은 마치 쳇바퀴 돌리는 다람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로잉은 공명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세계와 자신 사이에 진정한 접촉이 일어나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깊이 있는 경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소비자로 호명됩니다. 무언가를 사고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만이 행복의 조건인 양세뇌를 받습니다. 하지만 드로잉은 우리를 창조자로 만들어줍니다. 아무것도 없던 종이 위에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경험은 소비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에게 드로잉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이들에게 아날로그적 감각의 회복은 새로운 세계의 발견과 같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는 것과 연필로 종이에 선을 긋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는 물리적 저항감, 비가역성,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어서 더욱 풍부한 감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된 무기력 현상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현대인들은 복잡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적 무력감, 경제적 불안, 환경 문제에 대한 절망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개인의 주체성이 약화됩니다. 드로잉은 이런 상황에서 나도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본적인 자기 효능감을 회복시켜줍니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극단적 대립이 특징인 한국 사회에서 드로잉은 건전한 개인성의 발달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정답을 맞추지 않아도 되며 오직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히 과도한 경쟁 교육에 시달리는 젊은 세대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드로잉은 슬로우 라이프 운동의 실천적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빠름이 미덕인 시대에 의도적으로 느림을 선택하는 것, 효율성보다는 의미를 추구하는 것,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말한 활동적 삶의 관점에서 보면 드로잉은 작업과 행위의 중간 지점에 있는 활동입니다. 단순한 반복 작업도 아니고 정치적 행위도 아니지만 인간의 조건을 풍요롭게 만드는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특히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느끼는 영속성의 경험은 유한한 인간 존재에게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제8장 드로잉을 통한 자아 발견과 성장의 여정. 인간의 성장과 발달은 생물학적 성숙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 그리고 지속적인 변화와 적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드로잉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서 자아 발견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칼 융의 개성화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성숙은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 과정입니다. 우리 안에는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자아뿐만 아니라 무의식 속에 숨겨진 그림자, 아니마 혹은 아니무스, 그리고 자기 자신 등 다양한 원형들이 존재합니다. 드로잉은 이런 무의식의 내용들이 의식으로 떠오르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자신을 온순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공격적이거나 어두운 이미지들을 표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억압되어 있던 그림자 영역이 드러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자신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다 균형 있게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생애 주기 이론에서도 드로잉의 역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에릭슨은 인간의 생애를 8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마다 해결해야 할 발달 과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드로잉은 이런 발달 과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정체성 대 역할 혼란 시기에는 자화상이나 자유로운 추상 표현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성인 초기에 친밀감 대 고립감 시기에는 타인과의 관계를 주제로 한 그림을 통해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중년기에 생산성 대 침체감 시기에는 창조적 표현을 통해 자신만의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창조적 활동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는 우리가 특별한 과제에 집중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으로 자기 성찰, 기억 회상, 미래 계획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드로잉을 통해 이 영역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자기 인식 능력이 향상됩니다. 메타인지, 즉 자신의 사고 과정에 대한 인식 능력도 드로잉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나는 왜 이런 색을 선택했을까? 왜 이 부분에 더 집중하게 될까?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이런 성찰적 사고가 쌓이면서 일상에서도 자신의 감정과 행동 패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드로잉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수들도 중요한 학습 기회가 됩니다.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그림에서 실수가 나타날 때 크게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실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새로운 창작의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에서의 실패나 좌절에 대한 회복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창의성과 관련해서는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드로잉은 이 두 가지 사고 방식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활동입니다. 처음에는 자유롭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탐색하다가 점차 하나의 구체적인 형태로 정리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제9장 지속 가능한 마음 관리법으로서의 드로잉. 현대인의 정신건강 관리는 마치 다이어트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극적인 효과를 보이는 방법들은 대부분 지속하기 어렵고, 정작 효과가 있는 방법들은 꾸준함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드로잉은 바로 후제에 해당하는 지속 가능한 마음 관리법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은 원래 환경학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개인의 생활 방식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마음 관리란 단기적 효과에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실천 가능하며 점진적이지만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드로잉이 지속 가능한 이유 중 첫 번째는 낮은 진입 장벽입니다. 비싼 장비나 특별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 등록비를 내고도 몇 달 못 가서 포기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종이 한 장과 연필 하나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즉각적 피드백입니다. 운동이나 식단 조절은 효과를 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드로잉은 그 즉시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무언가를 창조했다는 성취감은 즉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즉각적 보상이 지속적인 동기를 유지시켜줍니다. 세 번째는 점진적 발전입니다. 드로잉 실력은 하루아침에 늘지 않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미세한 변화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이 더 자연스러워지고 형태 파악이 정확해지며 자신만의 스타일이 생기는 등의 변화가 그것입니다. 이런 점진적 발전은 다른 영역에서도 꾸준함의 힘을 믿게 만듭니다. 습관 형성의 과학적 메커니즘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MIT의 연구에 따르면 습관은 신호, 루틴, 보상의 순환 구조로 형성됩니다. 드로잉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구조를 의식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커피를 마신 후 5분간 간단한 스케치하기, 완성된 그림 보며 만족감 느끼기 같은 루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뇌의 기저핵에 자동화된 회로가 형성되고 의식적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드로잉을 하게 됩니다. 드로잉의 치료적 효과도 장기적 관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단발성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드로잉 실천을 통해 감정 조절 능력, 집중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등이 전반적으로 향상됩니다. 라이프스타일 의학의 관점에서도 드로잉은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점점 더 치료보다는 예방에, 약물보다는 생활 습관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과 함께 창조적 활동도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로잉은 능동적 여가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TV 시청이나 소셜미디어 브라우징 같은 수동적 여가와 달리 적극적인 참여와 창조가 필요한 활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능동적 여가 활동이 수동적 여가보다 장기적인 행복감과 생활 만족도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기의 관점에서도 드로잉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인지 기능 유지, 손 기능 유지, 사회적 연결감 형성 등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통합적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요양시설에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결론. 선 하나에서 시작되는 변화의 기적. 지금까지 우리는 드로잉이라는 단순해 보이는 행위가 얼마나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현대인의 정신적 위기에서 시작하여 과학적 근거, 실천 방법, 그리고 삶의 전반적 변화까지. 드로잉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과 과학적 근거가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나니. 마음의 치유에 대한 믿음도 실제 행동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선 하나를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의미가 없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처럼 마음의 치유도 한 줄기 선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치유되기를 기다리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들, 정리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생각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깊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드로잉은 이 모든 것들에게 형태를 주고 색깔을 입히며 결국 우리가 그것들과 화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할 드로잉 여정이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이겨낼 힘을 주며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과의 진정한 만남을 가능하게 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각자에게 고유한 창조력을 주셨습니다. 그 창조력을 드로잉을 통해 발견하고 발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드로잉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드로잉을 통해 단단하고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